자, 다음으로 이제 경제 지표를 읽고 경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3월 달에 내놓은 책인데 번역서예요. 그래서 증시가 분명히 작년 한 3, 4월 달에 폭락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2019년도에 이 책을 찾아내서 영국에 있는 저자한테 이제 판권을 사서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책이 좀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원래 한 3월 전에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한 달 늦었지. 그래서 나 이걸로 한 최소한 한 1억 원 벌 줄 알았는데 이 책이 좀 뭐 이미 뭐 폭락한 다음에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신문에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데서 이제 이 얘기를 다뤄줬어요. 다뤄줘가지고 뭐 관심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경제 시나리오예요. 그의 결과야. 에, 자 여기 보면은 벌써 이제 2019년도 이때 요 8월 달에 이제 이거를 폭락 사태 예언을 해가지고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생각보다 책이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번역이 힘들었어. 근데 이 책이 이때 나왔어. 이때는 바람에 여기 요즘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항상 뭐든지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좀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못 됐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꼭 무슨 예측에 매달리면 안 되지만 대충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야 돼. 또 그림을 뭐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한 3개 정도 그려서 이렇게 됐을 경우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각 그 상황별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치 그다음에 그 확률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어느 쪽으로 갈지.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그래가지고 경제가 엄청 흔들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환 주가가 2,000대에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어. 위기 2년 뒤에 정상을 찾았어. 예.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뭐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뭔가 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혹은 기회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겪을 만한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에, 바로 이런 이제 금융 위기나 뭐 이런 이제 금융의 어떤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직장에 가서 뭐 얼마를 벌고 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거는 길게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식의 이 자리를 취하느냐, 에, 스탠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에, 더 크다.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느 직장 다니고 연봉을 얼마 받고 이거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태 혹은 이제 금융의 어떤 이런 불안정성이 생길 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바꿔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시나리오 이거는 벌써 한 5년 전에 만든 건데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냐 지금 국가 채무, 이 개인 채무, 가계 채무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가계부채도 보죠. 여기 보면은 뭐 엄청 올라갔어. 이때만 해도 천조야, 천조. 지금 2천조에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때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태예요. 거기다가
북핵이 뭐 어쩌고 뭐 지금 이제 계속 이게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그냥 나가버린다. 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미국 돈이 미국으로 다시 찾아간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어쨌든 간에 해외에 있는 돈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환율이 따라서 출렁거린다. 그러면은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금리 따라 올리는데 지금 주택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가계금리 1800조다. 그럼 1% 올리면은 그냥 뭐 꼭 그렇지 않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8조가 더 들어간다. 이자로. 우리나라 국가금리가 54조인데 3%만 올리면은 우리나라 군대를 하나 더 에, 경영할 돈이 사람들 주면서 들어간다. 뭐 이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뭐 금리 2% 3%인데 지금 6%까지 올라간다. 이건 6%면 뭐 거의 뭐 기절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폭락하지. 채권 시장 폭락하고 외국인 나가면은 외환 시장 폭락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을 파니까 또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뭐 이렇게 이제 트리플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부동산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뭐 올라가 있는데 부동산까지만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뭐 쿼드러플 폭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어디서 방아쇠가 당길지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스탠다드 푸어나 뭐 무디스, 피치 이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야, 한국 채권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게 IMF 때 이게 보면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우리나라 이 국가 신용 등급을 이렇게 거의 뭐 그냥 급전직하로 평가 절하할 뻔했어요. 이럴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스도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뭐냐? 여기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리스도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용등급 어, 그 여기 보면 이제 레이팅이 있는데 트리플 B 미만부터는 이제 정크 본드. 그래서 이런 채권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이거를 뭐 한 달인가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 던져야 돼. 그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거의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서 보면은 정크 본드로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가서 이때 이제 거덜난 거지. 예, 여기도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뭐 비즈니스 위크 같은데 이제 코리아 크라이시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 외국인들 다 도망가고 주가 하락.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가하고 환율은 더블로 이제 가는 거지.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 떨어지고 판 돈으로 또 원화를 팔고 달러 사니까 또 원화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 다동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폭락하고 예. 자, 이런 식의 일이 생기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 예, 국민들 금 사재기 야 이거 안 되겠다 금을 가져가야 되겠다 원화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원 달러 사야 되겠다 뱅크런 은행 가서 은행이 망했어 은행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오니까 야 돈 줄 돈 없어 그러니까 은행 문 앞에 서가지고 내 돈 내놔 뭐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은행 영업 중단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제 그리스 폭동 나고 국민들이 야 돈 내놔 아니면 배고파 금융기관 망하고 이게 이제 쫓겨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범죄 뭐 방화 뭐 이런 게 이제 가정 파괴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우리 IMF 때 우리가 좀 맛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시나리오를 이거는 뭐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이제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 예,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거 비관적인 건 아니고 또 이게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 1번 굉장히 비극적인 시나리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거를 막을 수는 없고 나는 이것을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서프라이징 모기지 사태 때 만약에 당신에게 현금 10억 원이 있었어. 이런 금융위기를 예상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진전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때 10억 원 얼마까지 불릴 수 있겠는가? 이게 한 3, 40억, 50억까지 불릴 수 있어요. 이게 주가 반토막 났지, 환율 50% 떨어졌지, 여기서만 30% 그냥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요즘 이제 그래서 요즘 되게 부자들 보면 이럴 때 잘 대응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이럴 때 죽어서 없어지면 안 돼. 나중에 다시 좋아졌을 때 나만 혼자 쓸쓸히 없어진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자, 지금 저금리 상태로 역사상 최저금리 상태에서 또 코로나 터진 바람에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 이런 유동성 잔치가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파티가 끝날 것인가? 예? 그 위기가 닥친다면 방아쇠는 어디서 터질 것인가? 해외에서 터질 것인가? 국내에서 터질 것인가? 국내에서 터진다면 뭐 영세 상인들이 망해서 거기서부터 가계대출이나 뭐 이런 사업자 대출에서 터질 것인가? 뭐 지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 경제신문에 나오잖아. 물론 이제 그게 후행적이야. 나온 다음에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신문 봐서 부자 되기는 힘들어.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만 맨날 아는 거야. 자, 엄청나게 풀린 달러와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는 갈 데가 있지만 원화는 갈 데가 없어. 이 원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원화를 뭐 디노미네이션을 할 것인가? 에? 1달러당 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당 10원으로 해갖고 뭐 어떤 식으로 뭐 풀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있는데 지금 왜 팔고 있어요, 얘들이? 이 앞으로도 계속 팔 거냐? 그다음에 부동산 법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이 국가, 기업, 가계, 자영업 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까지 덮쳐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거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뛸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에 호재를 작용한 중국 경제 호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요새 이제 중국이 좀 약간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경제신문에 매일매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고 경영학과 다닌다는 사람이 그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읽어서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얽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 반복되거든. 반복되고 그때 됐을 때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긴다. 그건 뭐 10년을 10년을 살아도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학생은 뭐 교수님이 시나리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시나리오 짜는 거는 불가능하고 10년 내지 20년 뒤에 얘기고 그것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를 짠다는 거는 어려워요. 아직은 이제 기본적인 경제와 이 경제 지표 사이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걸 다 공부하고 10년, 20년은 뭐 공부를 해야지 이게 뭐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억지로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뭐 시나리오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성급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이제 뭐 학생들 질문 중에 많이 받는 건데 에, 데일리 시장지표 기말고사 때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수업 시작일부터 기말고사까지 한 서너 달 분량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우편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몇 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거 보고 도저히 이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게 내가 판단이 안 돼. 그리고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의 거 좀 찍어서 보냈는지 자기 거 찍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귀찮지만 여러분도 귀찮고 나도 귀찮아요. 이게 우체부 아저씨가 제일 귀찮아요. 근데 우편으로 만약에 그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도 끝난다면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제출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제 그 이 데드라인을 정해줬는데 나중에 보낸 학생들이 있어. 그래갖고 이미 뭐 채점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와서 뭐 이거 내가 과제를 보낸다 안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 뭐 그리고 또 혹시 뭐 분실을 대비해서 인터넷 저 뭐야 그 이메일로도 보내라 그랬더니 이메일로만 보내고 나중에 또 뭐 자기 성적이 한 번에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그 정확하게 룰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편하게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나중에 내가 이게 뭐 거꾸로 얽혀가지고 자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필로 작성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하는데 나는 이게 컴퓨터로 계속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 기사도 이것도 그 뭐야 저거를 찍어갖고 그 좌표라고 그러나 뭐라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전산으로 하는 문제점은 이거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서로 다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종이와 풀과 연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좋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지 나한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받냐?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종이 뭐 풀 그다음에 노트로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계속 그 쌓아가는 그렇다면은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자신에게 편한 대로 방법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도 볼 수 있으면 좋다. 그거를 한 뭐 10년 한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한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거기다가 그 책도 좀 그 관련된 책도 읽어서 공부하고 뭐 좀 이제 뭐 포브즈나 포춘 같은 것도 좀 보고 막 이렇게 에, 인터넷도 보고 이러다 보면 그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이게 80년대 일본 플라자 합의 뒤에 경기 흐름에 대해서 시나리오 짠 건데 이런 거는 뭐 이거 전 그 경제에 대해서 다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N고 불황계 일본 경제 흐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없거냐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를 누가 뭐 어떻게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10년, 20년, 20년 뒤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하세요. 내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 그때 돼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신문 읽기 경제하고 이제 시장편, 이건 기업편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